저는 산에서 캠핑을 할 때 우연히 한 부부와 매우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와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날따라 술을 잘 마시던 저가 빨리 취했으며 술에 취한 후 나도 모르게 그 부부의 텐트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 여자와 말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뜻밖의 만남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으며 정말 미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 정상에서 멀리 솟아오른 번화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연이어 3번 크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인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토해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꼬였습니다. 먼저 어느 날 3년간 사귀던 여자친구 지연 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저라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지연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3년이나 됐잖아. 언제까지 오빠와 이렇게 살게 할 거야?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가 문제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내년에 결혼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그러자 지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약속하면 뭐해? 겨우 서울도 아닌 저 멀리 외곽에서 전세로 결혼한다는 거잖아. 나는 싫어. 나는 죽어도 서울에서 살 거야. 갈 거면 오빠 혼자가. 나는 더 이상 이런 생활 싫어. 저는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달래고 싶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나에게 시간만 조금만 주면 안 돼? 우리 먼저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서울로 이사 오면 되잖아. 몇 년이면 되는데. 그리고 왜 가길. 하지만 신도시라서 살기 얼마나 좋은데. 지연이도 같이 가 봤잖아. 깔끔하고 예쁘고 각종 편해. 시설도 많고. 오빠 됐어? 그만해. 사람들이 한번 서울 벗어나면 다시는 서울로 못 돌아온대. 나는 서울에서 자랐고 여기서만 생활했어요. 쭉 생활할 거야. 그렇게 좋으면 오빠 혼자 가서 살아. 우리 헤어져. 그녀는 그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리고 사정했지만 결국 그녀는 떠났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멋지고 잘생긴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명품 가방과 최신형 아이폰 피사 옷과 신발 등을 사 주었고 그녀는 바로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듯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녀가 왜 저와 헤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듯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즉시 공개한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그전부터 만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와 바로 헤어지자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배신에 화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연인이었고 싫다는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우울해졌습니다. 더욱 저를 힘들어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다행히 저는 해고되지 않았지만 연봉이 삭감되었다. 슬픈 것은 인원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그대로라서 저는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원래도 일이 많아서 바빠서 여자친구와 평일에 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해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더 없어졌습니다. 이 거지 같은 일자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보다 대우가 더 좋은 곳은 찾기 어려웠으니까 이런저런 불만은 있지만 어디 가도 큰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었고 향후 미래도 힘든 시기를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힘든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스트레스를 확 날리고자 그토록 가고 싶었던 등산과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물을 챙기고 저는 여행 가방을 메고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근교라 1시간이면 산 아래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산 정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산에는 공기가 조용했습니다. 새들의 거리는 소리와 나무 위에서 저를 바라보며 경계하는 다람쥐의 모습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연 속의 풍경을 마음껏 즐기며 오랜만에 여유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상을 향하는 동안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중간중간 쉬어가며 저를 추월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커플이나 가족로 움직였고 혼자 등산하는 사람은 그날 저 혼자 뿐이었습니다. 저는 3시간을 거쳐 겨우 한 정상에 올랐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평소에 일이 바빠서 등산할 기회가 많이 없었으니 당연히 체력이 떨어진 것이겠죠. 20대 초반 때는 한동안 등산을 취미로 해서 이곳을 자주 오곤 했었는데 말입니다. 산 정상에서는 서울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말을 생각하며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분들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3번 외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스트레스와 불운을 모두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제 안에 쌓였던 모든 것을 토해내며 마음을 비우고 싶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서울의 풍경이 다시 눈에 들어오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도시의 소음을 완전히 벗어나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마침내 배낭을 메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전에 캠핑을 할 척 당한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 내려가서 야연 금지 구역을 지나 비교적 평평한 곳을 찾았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거의 설치할 무렵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지어 등산 스틱을 짚은 2 사람의 모습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2 사람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녀 한 쌍이었는데 연인인지 부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 사람 모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장비와 옷을 입고 있어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매우 친화력이 있어 보였으며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여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이 세차에 뛰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모든 부분이 딱 알맞게 조화를 이루며 완벽함을 더했습니다. 한 번 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까만 머리카락을 높은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으며 등산복을 입고 있음에도 그녀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체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매혹적인 스타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산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남자는 얼굴에 맺힌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산 위쪽 방향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약 1시간 더 가면 돼요. 남자는 손을 흔들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는 여자를 따라 계속 등산을 했습니다. 여자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면의 욕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 2시간 후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질 무렵 그 남녀는 산 정상에서 내려왔고 남자가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너무 어두워서. 그런데 저희 부부가 여기 옆에 텐트를 쳐도 될까요? 이 저와 제 아내 첫 캠핑이라 경험이 거의 없고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면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저를 당황하게 하였고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가 저를 쳐다보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부부에게는 경신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저는 텐트 안에 앉아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가끔 그 부부가 텐트를 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초보자들이 캠핑을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영철이라고 하며 금융업에 종사하고 아내는 박연수 아는 이름의 의사였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로 보아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박현수는 계속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도도함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고영철이 텐트를 마저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캠핑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혼자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으로 저도 처음엔 많이 헤맸어요. 다들 처음엔 어려운 법이죠. 박현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잠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텐트를 도와준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이 끝나고 밤이 깊어 가자 우리 셋은 함께 각자 쌓아온 음식을 먹으며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각자의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잠자리에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지루함을 달래려고 웹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영철 박현수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 옆에 사람 있어요. 살살해요. 박현수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었고 박현수는 평소에 차갑고 진지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런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니 정말 사람의 외모로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대조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옆 텐트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점점 더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텐트에서 나와 조용히 멀리로 걸어갔습니다. 고영철 부부의 텐트를 지날 때 바람이 불어 텐트의 문이 살짝 들리면서 안에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텐트 지퍼를 완전히 안 잠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시간도 거의 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텐트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돌아왔을 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박현수가 강력한 손전등을 켜고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피 때문에 그녀가 밤중에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겉옷만 걸치고 있었고 보리를 보러 나은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시선을 거두고 심장의 흥분을 억누르며 텐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박현수의 비명 소리에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일어선 순간 겉옷이 벗겨지고 그녀는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박현수가 나에게 빠르게 다가와 제 가슴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더욱 민망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와 박현수는 그렇게 첫 번째 친밀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시선을 피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고영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 순간 정신이 들어 박연수 내려놓고 그녀가 버린 외투와 손전등을 빨리 가져다가 그녀에게 건네주고 외투를 입혀준 후 빠르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고영철에게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비비며 텐트에서 나왔을 때 박현수가 멀지 않은 곳에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그녀는 오늘
스포츠 탱크탑과 레깅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요가와 비슷했지만 조금 달랐고 아침의 살 아래에서 그녀는 마치 여신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에 너울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영철이 텐트에서 나와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다소 민망해하며 겨우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고철이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 저는 이 산의 반대편 뒷산을 탐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사람이 적고 길이 좁지만 풍경이 아름답기로 매니아층에서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다만 길이 험해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를 꺼리는 곳이었죠. 고영철에 잠시 고민하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가죠. 어차피 이런 기회 아니면 오기 힘든 곳이잖아요. 저는 박연수 힐끗 보고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텐트와 짐을 정리한 후 저와 고영철 박현수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고 점점 그녀와 친숙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제일 앞장서서 길을 터고 박현수가 중간에서 따라왔고 고영철의 뒤에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험하고 가파른 길이 있으면 제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주었고 그녀의 남편은 뒤에서 밀어 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저는 그녀의 손을 만질 수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그녀를 여러 번 도와주자 박현수는 처음 만났을 때의 냉담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더하며 훨씬 부드러워졌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중간에 고영철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나서 저와 박연수만 남게 되자 분위기가 다소 어색해졌어. 어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갑자기 박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무사히 캠핑할 수 있었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그때 박현수의 발 아래에서 갑자기 푸른 뱀이 나타났습니다. 박현수는 비명을 치르며 제게로 뛰어왔습니다. 이 상황은 어제와 비슷해서 저는 다소 당황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위로하며 등산 스틱을 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푸른 뱀은 그저 지나가던 길이었고 곧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박현수가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손이 그녀의 아래에 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막지 않았고 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와 우리는 서둘러 떨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표정은 다소 어색했습니다. 곧 고영철이 다시 나타났고 우리 셋은 계속 길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가다 쉬다 하며 뒷산의 풍경을 즐기며 자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점심도 간단히 준비한 음식을 먹고 잠시 쉬다가 계속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곳이 길이 좁고 험해서 오후 2시도 안 돼서 우리는 이미 지쳐 모두 방전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산 아래로 향했고 어두워지기 전에 겨우 중턱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더 내려가면 와하다 싶어 저는 그들에게 텐트 칠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캠핑을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하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영철이 마치 마술처럼 와인 한 편과 위스키 한 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제대로 한잔합시다. 사실 이렇게 산에 오면서 술을 가져올 줄 몰랐는데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저희가 초보라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감사의 뜻으로요. 저는 처음에 술을 마시는 것을 거절했지만 고영철 박현수의 지속적인 권유에 결국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은 점점 더 취해 갔고 박현수는 조금 술을 마시고 난 후 텐트로 돌아가 쉬어갔습니다. 저와 고영철은 계속 마시다 보니 두 가지 술을 섞어 마시게 되었고 마침내 의식이 몽롱해진 때까지 모든 술을 다 마셨습니다. 비틀거리며 제 텐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술기운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텐트 안에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고영철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동생 텐트 잘못 들어갔어. 저는 취기가 올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 채로 예하고 대답하며 다른 텐트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고 잠시 후 저는 부드러운 몸이 제 옆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는 너무 취해서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 수 없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에 정신을 차리려 했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술기운에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렸고 저는 어느 순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능숙했다 탓에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새들의 지적이 들려왔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옆에는 연수가 여전히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작은 고양이처럼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텐트가 열리며 고영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저와 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말하려던 찰나 고철은 손짓으로 저를 막았습니다. 그때 박현수가 깨어나 상황을 인식하고 놀란 듯 소리를 치르며 텐트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않고 텐트 안으로 들어와 박연수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박수는 처음에는 저항하는 듯했나 곧 고영철의 키스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영철의 눈빛은 이전에 차가운 모습이 아닌 흥분과 관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드라마 속 장면처럼 펼쳐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끝난 후 고영철이 박연수 다시 제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고영철 텐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혼란 속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정상인가 싶었지만 저도 어딘가에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고영철이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철과 박현수는 단순히 캠핑을 온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산에서 내려온 후 저는 고영철 박연수 부부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환상적인 경험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친구 목록과 머릿속에 남은 생생한 장면들이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 같은 을 뒤로 하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혼자 집에 있을 때면 그날의 기억이 자주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볼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갈 무렵 드디어 고영철계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 메시지에는 주말에 본인의 집으로 놀러오라는 초대와 함께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겨우 잠에 들었고 이튿날 아침 늦게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골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다가 그날 그들이 와인과 위스키를 즐겨 마셨던 것이 생각나 와인 2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인 전문점에 가서 적당한 가격의 와인 2병을 사고 택시를 타고 그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부촌으로 유명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고 단지의 아름다운 조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박연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는 동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고 고철이 알려준 호수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자동문이 열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4층에 도착하니 고영철의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머쓱한 마음으로 인사했고 고영철 저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는 웃으며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매우 호화스럽고 컸습니다. 현관부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궁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면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야 이런 것들을 장만할 수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수는 거실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웃으며 저를 포옹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저는 이미 취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가져온 와인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연수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는 매우 편안한 옷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제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영철의 한쪽에서 와인을 따르며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와인 한잔 하죠. 어떻게 지냈어요?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와인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요. 그날이 자꾸 생각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현수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이따가 우리 방으로 갈까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다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연수 씨 연수의 매혹적인 미소의 신을 빼앗겼고 우리는 콧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옆에서 고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저 그녀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즐겼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일상은 이들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영철, 박현수는 종종 저를 그들의 세계로 초대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고영철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새로운 재미를 경험해 볼까요? 기대해도 좋아요. 퇴근 후 저는 고영철이 정한 장소로 갔고 우리 셋은 차를 타고 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 건물은 오래된 3층짜리 단독 주택처럼 보였지만 마당과 담벼락이 있는 외관과 달리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술집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고 더 들어가니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고영철의 안내로 우리는 그중 한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 90고급 노래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디귿자 모양의 소파가 배치되어 있었고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부로 보였습니다. 두 여성을 보는 순간 저는 그들의 아름다움에 심장이 멈출 듯했습니다. 모두 박연수 비슷한 수준의 미모를 지닌 여성들이었습니다. 고영철의 두 부부에게 저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동생을 한 명 데리고 와서 함께 놀려고 해요. 괜찮? 두 남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여성은 저를 살펴보며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간단한 소개 후 저는 그 두 부부의 이름이 각각 혁수, 지훈, 이철과 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영철의 방에 문을 잠그고 혁수, 이철은 각자의 아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지훈과 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상황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며 믿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세 여성에게 둘러싸였고 세 남성은 소파에 앉아 각자 시가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에 미친 듯한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혁수, 이철, 고영철의 각각의 파트너를 안아 올리며 그들의 비밀스러운 취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상류층에 속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비밀스러운 취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었고 얼굴을 알아도 마음은 모른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적인 갈등을 느끼면서도 결국 상황에 휩쓸려 박현수의 얼굴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 광경에 점점 더 빠져들면서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은 길고도 혼란스러웠고 저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은 밤 10시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외식을 주문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외식을 배달하러 온 사람은 뜻밖에도 지훈이었다. 던졌습니다. 외식을 주문하고 대신 아름다운 여자를 받았다면 크게 이득을 본 것 아닌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그녀가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았는지 그리고 이 늦은 밤에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대해 궁금했습니다. 지훈은 집 안으로 들어와 외식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먼저 식사하세요. 그녀가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팠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는 동안 지훈이 한 가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무슨 거래인가? 저는 궁금증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전혀 다른 유형의 매력을 가진 여성으로 박연수와는 달리 섹시한 매력이 넘치고 사람을 유혹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그 3층 단독 주택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 지훈은 저를 응시하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서 입에 넣은 음식이 목에 걸려 숨막힐 뻔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금전적인 보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임신이 확인되면 잔금 바로 드릴 겸 그의 진지한 태도를 보며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저를 선택한 건가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죠?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만남은 겨우 2번째였고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 남편이 오래전부터 아이를 원했는데 사고로 문제가 생겼거든요. 우리는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그동안 느낌이 오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왔던 거예요. 제가 느낌이 오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죠. 지훈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결정하셨다면 여기에 사인해 주세요. 저는 계약서를 대충 후어본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돈도 받고 아름다운 여성과의 만남도 있는 상황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거래를 마친 뒤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지훈이 제 집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옷을 입고 코장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지훈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고영철, 박연수
조심해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후 지우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제 집을 찾아왔고 그녀와의 만남은 매번 관기에 가까울 정도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박연수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지우는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사이 고영철도 몇 차례 저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이 바빠져서 저를 찾는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그들과의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 업무로 인해 다른 도시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퇴근 후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근처 쇼핑몰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막 쇼핑몰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익숙한 인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물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박연수 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나니 갑자기 마음이 설레며 이제 이 밤이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연수 누나. 하지만 박현수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는 당황해 되물었습니다. 절 모르세요? 박현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데 아는 척 하나요? 저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분명히 연수와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던 그녀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연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입을 벌리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진짜 쌍둥이 언니가 있었군요. 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눈빛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언니하고 꽤 친한가 보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약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사실 저와 박연수 사이의 일은 절대 밝힐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현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요. 박현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간청이 묻어나왔고 그 예기치 못한 변화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자매인데 어떻게 언니의 일을 모를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박현진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언니랑 몇 가지 일로 많이 다투고 나서 지금은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 자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는지 궁금해졌고 아마도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박현진은 저에게 쇼핑몰 옆에 있는 바에 가서 얘기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바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술과 간단한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박연수와 알고 지낸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나와 박현수의 교류는 그리 길지 않았고 알고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박연진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약간 얼굴이 붉어지며 물었습니다. 언제 그들에게 선택됐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그저 재밌을 줄 알았어요. 박현진은 다시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솔직한 사람이네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깨를 으쓱하고 크게 술을 마셨습니다. 박현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현진과 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술잔을 부딪히며 마셨습니다. 연수라는 사람이 우리 둘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었고 모든 감정을 연수에게 쏟습니다. 그녀는 나의 전 여자친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그 특별한 취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정신을
이렇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내가 묵고 있던 호텔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내 옆에서 박현진이 달콤하게 자고 있었. 저는 고개를 숙이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현진은 천천히 눈을 떠서 쭉 몸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고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 목을 끌어안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키스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박현진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가 어디 있어요? 느낌이 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귈래요? 연지는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언니처럼 특별한 취향이 있어도 괜찮겠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면 나랑 같이 해요. 박현진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락할. 이렇게요. 저는 그녀를 꼭 껴안. 맞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길 바라며 말입니다. 이후로 저는 투 도시를 오가며 박현진과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애정을 나누었고 장거리 연애가 힘들긴 했지만 박현진과 행복한 시간을 생각하면 모든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때때로 박연진 저를 찾아왔지만 언니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 사이 고영철이 저를 찾았지만 저는 핑계를 대며 그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유일하게 박연진 미안한 것은 지훈의 대리 임신 문제였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었지만 계약서에 적힌 엄청난 위약금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다행히 박현진과 다른 도시에 살아서 들킬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두 줄이었다이 탑장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곧 내 휴대폰으로 7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시 감상해 젖었습니다. 때로는 운이 좋으면 돈이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돈은 그저 긴 숫자에 불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1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경고하는 해줄게요. 그리고는 링크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것 좀 잘 보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바보로 만드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저는 링크를 열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외국의 성인용 웹사이트 있고 제목은 영어로 산에서 캠핑하며 싱글 남자를 유혹하다 나의 아내의 유혹에 어떤 남자도 저항할 수 없었 였습니다. 그것은 그날 고영철 박수와 내가 겪었던 일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발행자의 프로필을 클릭하자 여러 개 비슷한 내용이 영상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와 고영철, 박수가 만난 모든 상황을 담은 영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연수 나만의 개인적인 만남까지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들도 비슷한 시나리오로 고영철 박현수가 다른 싱글 남성들을 유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게임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웹사이트에서 잠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방송의 녹화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는 고철과 박현수가 저와의 접촉 과정에서 비밀리에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철과 박현수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돈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부자 행세도 다 가짜인 것 같았습니다. 웹사이트를 닫고 나서 현진에게 전화를 걸어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말해준 것은 언급하지 않고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현진은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박현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고영철 박현수의 지능으로 봤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리가 없어요. 설령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그들은 자신들을 깨끗이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미 감옥에 갔을 거예요. 저 전에 그 많은 남자들이 신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박현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겨둬요. 저는 그저 음악고 대답했습니다. 달콤한 일들 뒤에는 항상 잘 짜여진 함정이 그 깊이는 그 함정을 파는 사람의 인정사정을 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 약간 우울하고 예민해졌을 마치자마자 박현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현진이 문 앞에 세련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연지는 다가와 크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지나갔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 미친 듯이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내게 유일한 의지가 되었고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언니에 대한 분노를 나에게 풀어도 돼요. 박현진의 반응에 저는 평소의 온화함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박연은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듯했고 우리 둘 다 평소보다 훨씬 큰 만족을 얻었습니다. 저는 생활이 이렇게 평온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박현진과 관계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두 도시를 오가며 연인처럼 지냈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일상의 유일한 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카카오톡에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오랫동안 그녀를 찾았지만 조금의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그녀가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후 어느 날 지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혼을 잃은 듯한 제 모습을 보고 깊은 한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현진은 찾고 있나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라서 지훈을 노려보며 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훈은 무력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그 말을 흘려 들었나 봐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보냈던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공개 섹션이 있어요. 지훈은 한 계정이 게시한 최신 비디오를 클릭했습니다. 그것은 박현진과 제가 함께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세상에 박현진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게 끈한 모든 것은 박현수가 미리 내 동선을 파악하고 변장하여 만든 가짜 쌍둥이 동생 박현진의 정체였다. 것입니다. 그녀는 나와의 열정적인 연애를 연출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며 나와 같이 속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고영철과 연수의 피해자인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놀 때 그들은 현장을 생중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영철 박현수의 스타일로 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죠. 생중계는 비디오를 게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분이 가짜라는 걸 얼마 안 돼서 알아냈어요. 그들의 집도 자기 집이 아니라 단기 임대를 한 것이었고
그들의 신분도 모두 가짜였다게 조심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어요? 지우는 고를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거래 제안을 하고 나서 우리는 계속 그들을 뒤쫓아 있어요. 그들이 이런 수법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계속 부자 행세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저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직접 신고하지? 아는 거죠. 지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 모를 거예요. 그들에게 찍힌 사람들의 신분을 알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잘못 신고하면 언론에 노출되고 우리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 당신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피해자들을 모아서 함께 나서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제게 한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철과 박수에 유혹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건데 당신을 포함해 총 15명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처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몇몇은 신고했지만 그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고영철 박현수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조사하는 것이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결과가 포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들을 해서 함께 신고하면 경찰도 충분히 주목할 거예요. 고철과 박현수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지훈의 조언에 따라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원으로 등록하고 모든 비디오를 제아드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했고 그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비디오가 계속 존재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는 그들의 삶이 이제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지 어떤 성격을 가질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 갔습니다. 비록 고영철 박연수 부부의 사건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앞으로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서 세상의 빛을 볼 때 저는 그저 멀리서나마 그의 행복을 기원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Y